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강명의 먼저 온 미래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월요일 날 방송 마지막에 일단 바둑 1도 몰라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나는 소설이나 에세이 독자인데 좀 어렵거나 아니면 관심 없는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약간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그게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큰 힘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세돌 구단처럼 바둑은 끝났다. 네. 은퇴. 혹은 다른 길로 떠나는 사람들. 네. 10명 이상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만둔 분이. 이제 네. 그런 반응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항상 뭔가 박탈감, 열패감,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숨 걸고 했던 바둑의 길인가라고 네. 이제 회의하는 좀 슬픈 얘기들이죠. 예, 그런 구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기회인데? 네. 이런 너무 사람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항상 자기는 천재 바둑 기사들한테 밀렸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역시 바둑은 6살 이전에 시작했어야 됐나 봐. 네. 나는 10살 때 시작해서 안 되나 봐.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너무 저 천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노력형 기자들이 AI로 배우면서 실력이 확 높아졌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저 천재들도 AI한테는 안 돼. 네. 그러면 쟤들도 AI한테 안 되고 나도 AI한테 안 되면 이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AI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AI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것도 AI 덕분에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익혀야 되는 어떤 포석 감각, 초반 감각을 AI가 어떤 스승보다 더 잘 가르쳐 주니까 그 감각을 높이게 되면서 노력형 기사들이라고 불리던 그룹이 갑자기 실력이 확 높아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장강민 작가님께서 취재하신 그 책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과거에는 바둑 초반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리고 또 그 바둑 초반에 이제 본인의 기량이라던가 본인의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났고, 네. 이제 그때 그 이른바 노력형 기사들이나 혹은 중간 정도 순위의 기사들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AI가 도입되면서 그 초반의 승부가 평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향 평준화되죠. 네. 네. 다들 AI가 두라는 대로 두기 때문에. 이게 그 모든 기술이 뭐 기존의 어떤 업계에 들어가면은 그 업계의 그 권력 관계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YG님이나 저나 언론계에 있었는데, 언론계도 SNS 덕을 많이 본 곳이 있고, 뭐 허핑턴 포스트 뭐 이런 맞아요. 곳 같은 곳들 SNS로 훅 뜬 곳이 있고, 막 그 어떤 뭐 소셜 뭐 이런 거에 되게 거부하다가 이제 위상이 많이 추락한 곳이 있고, 그 전에 인터넷 변혁에 좀 못 따라가가지고 떨어진 곳들도 있고, 뭐 지금 방송국 같은 곳들은 지상파 방송국이라는 곳들의 권위는 사실 그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여기 유튜브 시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애매하게 됐죠. 근데 그건 사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네. 저는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그 장관 인사나 차관 인사 이런 걸 보면서 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를 느꼈던 게 뭐냐면, 다들 1990년대 초반에 기자로 시작했다가 쭉 기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우리가 뭐 장강민 작가님이나 저나 JYP가 잘 아는 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기자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IT 쪽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때 IT 업계에서 또 이제 언론계 네. 인사들을 엄청 스카우트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 야후 코리아라던가 뭐 엠파스라던가 네. 뭐 라이코스 뭐 이런 한국형 시커먼 개 있는 게 네, 라이코스인가? 네. 한국형 검색 서비스나 혹은 외국의 검색의 한국 사무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허름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언론판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그 기자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여기서 그냥 계속 해보지. 그랬다 이제 뒤늦게 신문사에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정년 퇴직하시면서. 근데 그때 넘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제 이런데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장관 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사실 그것도 저는 이 먼저 온 미래가 나와서 읽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인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또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무슨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음. 계속 책상에서 뭐 AI가 닥치면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태까지도 인터넷도 소셜미디어도 뭐 그 전에 무슨 뭐 방직기 뭐 방적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제 생각에 뭐 돌도끼 이런 것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슬퍼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못 받아들이다가 도태된 사람도 있었고 AI 부역자들. 여기도 한 명 있잖아요 지금. AI 부역자. 침묵 지키고 있는 AI 부역자. 저입니까? 네. 나중에 저희가 스카이넷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때 약간 JYP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민원도 넣고 그래야 될지도 한 몰라요. 달에 할 수 있는. 네. 스카이넷의 뭐 인간 담당, 인류 아니 담당, 그 AI랑 뭐 붙어 먹어서 행복하십니까? 인류 담당 엠베서더. 남들이 들으면 제가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큰 부라도 축적한 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AI 활용과 관련된 책도 한 권 내시고 AI를 활용해서 책도 냈고 AI 활용에 관한 책도 관한 냈죠. 책도 냈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진짜 AI 부역자입니까? 부역자죠. 아 근데 우리가 이 업계가 이렇게 바뀔 때 몰라요. 내가 탄 버스가 라이코스인지 카카오인지. 여기 장 작가가 내가 추천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 거 해놨어요. 뭐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인가. 근데 모르는데 여기 있다. 글 쓰는 인공지능이 만들 새로운 출판계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겠느냐고 모르겠다. 이 그쵸. 시점에서 대부분의 예상은 틀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만 안다. 네. 여기 멋진 문장입니다. 네. 모르지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지금 뭐 이렇게 막 AI 뭐 갑자기 모든 사람이 AI 전문가가 됐잖아요. 네, 심지어 이렇게 소설 쓰던 저도 AI 책을 내고 저분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AI 얘기 안 하고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뭐 그분도 AI 이야기하고 막 나 이런 그분 분들 이름 기억나. 아니 뭐 여러분들이 네. 뭐 다 그러시고 계시는데 심지어 장 작가가 책에 쓴 것처럼 AI가 정말 고급 AI가 막 시대의 걸작을 매일 막 1000편씩 써내고 네. 이러는 세상이 오면 장 작가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 1000개 중에서 네가 읽어야 할 걸 골라주는 역할을. 오늘 인공지능이 써낸 그 1000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지식 큐레이터 그걸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AI 시대를 대비한 거야? AI 시대를 대비해서. 개뿔 지식 큐레이터라는 얘기를 10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지금을 예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10몇 년 전에 인공지능 세상을 예측했다고? 수많은 정보들이 난립하는 곳에서 픽해주겠다. 거짓말하지 마요. 네. YG는 아주 오래전에 비트코인이 뜰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들 한 개도 안 사가지고 지금 돈이 없잖아요. 예측은 맞게 하셨네요. 그게 예측은 맞게 하려고요. 큐레이션은 AI가 못하나요? 큐레이션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큐레이션도 할 수 있죠. 네. 그래. 심지어 큐레이션도. 잘하죠 큐레이션도. 안 돼. 이제 YG 지식 큐레이터도 사양 산업이야. 맞춤형 큐레이션을 AI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의료 분야 AI 활용에 관련된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한 아주 큰 행사는 아니었는데 한 6, 70명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발표자나 청중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의사이거나 뭐 병원 직원이거나 아니면 의료 AI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는 사람, 뭐 규제기관, 하여튼 다 그쪽 헬스케어 쪽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온 미래를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AI를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앵글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게 느낀 게 바둑 기사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뭐 기자들이나 뭐 네. 번역가나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거나 나의 뭐 자긍심을 떨어뜨리거나 하여튼 인공지능을 약간 경쟁자 내지는 경계의 대상으로 주로 보는 그렇죠.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의사들은 거기 모인 의사들은 아무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툴.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또 생겼네?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하면은 효율을 더 높이고 일을 더 빨리 하고 환자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만 하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영상의학과 같은 의사나 뭐 네. 병리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곧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하잖아요. 네. 정작 의사들은 그런 고민은 아직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도구가 생겼다. 이걸 다음번엔 어디에 쓰지? 헬스케어 분야에 워낙 언맨 니즈라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해결하는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어가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는 예측이 전부 다 틀렸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계속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 포함해서 하는 게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 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한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얼마나 웃겨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의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헬스 포럼에서 뭐 AI를 활용하는 우리는 이걸 도구로 본다라는 그 태도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둑계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둑계를 어떤 사례 삼아서 이제 이렇게 예상했던 건 틀렸고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가 아니라 뭐 유추를 해보자인데 바둑계에서 바둑 인공지능이 바둑 인공지능이란 것도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수준 떨어지는 인공지능들 그것도 다 AI라고 불렀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AI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생성형 AI들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 사용한 AI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딥러닝 다음 어떤 인공지능 기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어디서 퍼포먼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알파고가 머신러닝 기법의 알고리즘을 쓰는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바둑 기사들이나 바둑 전문가들이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바둑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끝내기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머신러닝 기법 인공지능은 정말로 정반대로 이상하게 끝내기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한테 분수 같은 거 덧셈 뺄셈 시키면은 잘 못하잖아요. 얘가 왜 0.9가 0.89보다 자꾸 작은 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얘가 퍼포먼스는 바둑 기사들을 그냥 초반에 굉장히 압살을 한단 말이죠. 모든 바둑 기사들이 모든 바둑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건 AI가 못할 거고 한다면 이걸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온 거는 정반대였고 그 헬스 포럼에 모인 분들이 AI가 지금 뭐가 기대가 있겠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AI가 나오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AI는 도구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틀릴 테지만 그분들이 오를 가능성도 제가 오를 가능성이랑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누구한테 도구되고 누구한테 혜택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복잡한 충격을 일으켜서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충격 그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고통일 것이다. 지금 뭐 의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 환자의 진단명은 무엇인가? 네. 그게 뭐
피검사 결과든 엑스레이가 됐든 병리 검사든 이런 거를 AI가 잘할 거다.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지만. 네. 혹은 뭐 복잡한 환자의 경우에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 게 최선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AI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하고 많은 보통 시민들 혹은 의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못하겠지. 사람이 결국 수술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이미 수술은 지금 오히려 로봇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 로봇을 지금 우리가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원격 조종이잖아요. 하여튼 네. 예, 손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로봇 팔이 움직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뇨기 음. 계통에서 많이 하거든요 로봇 수술을.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한테 이제 메스를 대는 건 로봇이긴 한데 그 로봇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사람 손으로 의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고- 심해 잠수정을 예. 조종하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네. 게 현재 로봇 수술인데 앞으로 이미 지금 AI한테 그냥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이런 병이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라고 그냥 명령을 주면 인공지능이 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그 복강경 꽂아가지고 칼 뭐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뭐 담낭을 떼어내고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지금은 돼지만 음. 하고 있는데 사람한테는 아직 안 했는데 굉장히 놀랍도록 수술을 잘한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제 인상적인 그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도 됐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너무나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게 당연할 것 같은 게 이게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로봇팔을 움직여서 수술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로봇팔을 사람의 손동작에 로봇팔을 움직이려면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디지털 신호를 인공지능에게 학습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수술 사례를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 정보까지 매칭을 그렇죠. 시키면은 정말 그 로봇 수술 사람이 주도했던 로봇 수술이 어느 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그 넘어갈 수 있는 게 A급, 당연한 거죠. A급 서전이 수술하는 영상을 잔뜩 주고 딥러닝 같은 거 시키면 그러면 아유 제가 할게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이 인체 조직은 어떻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생긴 건 지방이고 이건 혈관이고 이건 신경이고 이건 암덩어리고 해가지고 이거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그 병명이 계속 조금씩 진단명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옛날에 뭐 어떤 이런 병으로 알았던 거를 지금은 뭐 다른 병으로 부른다든가 뭐 양극성 장애라고 부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이제 임상 사례를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 건을 다 넣었더니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진단명이 AI가 보기에는 잘못됐고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보기에는 동떨어진 현상이 두 개가 사실은 AI가 보기에는 같은 병이고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진단명은 인간한테 안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먼 좋은 미래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바둑 기사의 자부심 중에 바둑 기사의 권위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사의 자부심 중에도 가운의 권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운의 권위가 있고 지금 어떤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대할 때 환자들이 대하는 태도 혹은 뭐 어떤 신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 얘기는 거의 안 나오긴 근데 했습니다. 그 먼 좋은 미래에 이제 그 대목은 있죠. 그 아주 우울증, 조금 나왔어요. 우울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마다 그리고 당연히 환자마다 그리고 이제 의사마다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약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약간 뭐 이게 그래 이 약도 써봤다가 이 약도 써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최적의 약을 이제 맞추는데 네.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학습한 어떤 인공지능이 나와서 최적의 조합들 같은 것들을 환자에 맞춤해가지고 주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겠지만 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그 인공지능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의료계나 혹은 의사의 정체성이나 자부심 뭐 이런 거에도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 도장 찍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를 의료 AI 만드는 회사도 아유 당연히 인간이 해야죠. 인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거고 인간 의사들도 그걸 포기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이랑 권리가 분리가 되는 권리 없는 책임 이런 것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들이 다 그쵸. 논의 중인데 네. 의료라는 분야는 아마도 도장을 찍겠죠. 네. AI가 뭔가 뭘 행동을 하든 뭐 네. 판단을 하든 그 사람이 리뷰해서 도장을 찍고 여전히 돈을 받을 텐데 의사들은 그 이유는 도장은 지가 찍었으니까 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죠. 책임도 사람 의사가 지는 그렇죠.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렇죠. 도장을 찍겠죠. 사실 그때 그 의사의 역할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라기보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건설사 사장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제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돼서 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AI한테 하도급을 준 거야. 네. 그렇죠. 비슷하죠. 근데 이게 다른 분야도 그래요. 법도 그렇거든요. 법 쪽에가 그럴 확률이 또 꽤 커요. 뭔가 사람들이 책임 때문에 돈을 맡기는 곳, 컨설팅, 법 쪽에 의학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아까 뭐 바둑기사나 소설가는 그런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근데 예술의 의미를 이제 AI가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늘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거.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그 일을 그 사람의 역할을 우리는 뭔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진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상 밑바닥에서는 AI가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역할은 그냥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 네, 그 역할이 되고 그러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인공지능이 뭔가 의견을 냈는데 의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이 뭔가 일을 크게 잘못했어. 네. 의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한테는 의사가 물어주고 의사는 인공지능 AI 회사한테 구상권을 구상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이제 뭐 AI 회사들이 각 병원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 서울대 병원이든 각 병원마다 우리는 기초 씨앗 같은 AI를 제공을 할 테니까 거기서 훈련해서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 훈련한 진단을 가지고 그것까지 책임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 별별 지금 시나리오가 그 가능하죠. 개념의료 속편 쓰려고 다 구상해 놓은 게 대충 마무리돼 가는데 네. 그거 쓰지 말고 먼저 온 환자나 역시 AI 부역자. 의료 AI에 관한 책은 이미 많아요. 많겠죠. 많은데 그거 다 기술의 얘기거든. 네. 응.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온 미래처럼 이게 세상이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 의료 이 기술 면에서 뭐 AI가 어떻게 활용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품고 있던 개념들 있잖아요. 네. 의사한테는 어떤 권리와 어떤 책임이 따라간다는 그 개념이 AI 때문에 쪼개질 수 있고 그걸 쪼개지는 걸 막는 그런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음. 네. 그 장 작가님께서 먼저 온 미래에서도 이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들 상대로 네. 의외로 또 그냥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시민들은 뭐 도서관이나 구청의 교양 강좌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거든요. 네. 실제로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현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쭉 그냥 리뷰를 하는 기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강의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깜짝 놀라시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깜짝 놀라시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생각이 딱 났는데,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깜짝 놀라세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AI의 최고의 전문가들도 AI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혹은 어떤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행위나 결과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 AI가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결과를 내놓는지를 그 분야 최고의 AI 전문가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현재 AI들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AI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바둑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많은 그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바둑의 끝내기를 잘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인공지능은 초반에 강하고 네. 왜 인공지능이 끝내기는 잘 못하고 초반에 강한지를 바둑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딥마인드도 모르고 딥마인드도 모르고 왜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 너무 아무도 이상한 실수를 아무도 하고.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의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수술하는 인공지능이나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리뷰하는 인간 의사들이 최소한 그 로직의 대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둑계가 그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줬는데 네. 우리가 로직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위험해라고 할 것 같지만 퍼포먼스를 너무 압도적으로 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로직이 뭐 필요한가. 맞죠. 혹은 네. 그 로직을 이제 흉내내거나 네. 혹은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해석도 안 되지만 내가 그 감을 익혀보겠다. AI의 감을 익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그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와 이런 지금까지 그 인간 활동들 사이에서 쌓였던 것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테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의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평가를 할지는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죠.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백신도 수백만 명이 맞으면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내가 그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내가 부작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고 주사 놓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공공보건을 생각할 때 백신을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전염병을 방지하는데 백신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니까 다들 맞으세요라고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말 안 일어납니다. 어지간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제가 로봇 수술을 받을래, 로봇 의사가 수술하는 거 받을래, 사람 의사가 수술하는 거 받을래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건 사고가 날 확률이 있고 사람 의사는 손실수해가지고 수술이 나고 로봇 의사도 뭔가 이상한 일 때문에 사고를 내는데 왜 사고 내는지는 몰라요. 로봇도 실수해요라고 하는데 로봇 의사의 실수 확률은 정말 압도적으로 낮다. 사람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10만분의 1이다. 이 정도라면은 제 목숨 걸려 있거나 뭐 제 자식 목숨 걸려 있으면은 글쎄요. 뭐 누가 거기서 아니 로봇 의사가 실수를 하는데 왜 실수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저는 인간 의사를 할래요. 인간 의사는 손 실수해가지고 실수하면은 실수의 원인은 뭔지 알잖아요. 손 떨려서. 그건 납득되니까 인간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데 저희들 다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막 그거를 이해하고 싶죠. 이해하고 싶은데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압도적으로 이득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해 못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바둑계에서 그랬고 여태까지 많은 기술들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계가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스피린이 왜 그렇게 효과 내는지 정확히 원인 잘 모르잖아요. 타이레놀도. 근데 효과 나잖아요. 그럼 먹는 거지. 제가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을 때 타이레놀이 근데 뭐 병리적으로 이렇게 왜
양리적으로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잘 모른다며 타이레놀 부작용도 뭐 없지 않다며 이러면서 안 먹습니까? 먹죠. 뭐 제가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 기준에서 의사 병원에서 하는 얘기의 99%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고 가운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인공지능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근데 인공지능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 저한테 더 훨씬 더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 인간은 바둑계에서 이미 보여줬듯이 맞아요. 최고 전문가들조차도 좋은 네. 퍼포먼스를 인간이 이제 체험을 하면 네. 홀딱 넘어갈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이란 말은 사실 저 어릴 때 대우전자 인공지능 세탁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근래에는 그 클로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음성 녹취 서비스. 녹취해가지고 네네네. 카카오도 이렇게 뭐 인형 비슷한 거 이렇게 놓여있으면 시리도 있고. 네. 처음에 시리야 뭐 어쩌고 대화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아이씨 바보 이러고는 이제 우리가 대화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챗GPT 나오고 몇 마디 한 다음부터는 가족한테 얘기할 거 거기다가 물어보고 상담하고 네. 네이버 구글 안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세상이니까 좀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인간이 확인하면 그냥 장 작가도 그 피처폰 쓸 거야 다음 전화는 스마트폰 쓸 거야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거다. 인공지능을 쓸 거냐 말 거냐는. 그리고 제가 혼자 거부한다고 그렇죠. 뭐가 유지되는 거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고. 만약에 로봇 외과 의사가 로봇 서전이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가지고 저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로봇 서전을 이용한다고 할 때, 로봇 서전한테 수술을 받는다고 맞아요. 할 때 의대에서 이제 의대생들한테 외과 수술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 때가 오고 그때 가서 제가 나는 인간 의사한테 받고 싶어요. 나는 뭐 사고 나도 좋으니까 인간 의사한테 받고 싶어요라고 할 때 병원에서 요즘 외과 수술하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게 이럴 중요한 수 포인트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지금 사람한테 받으시려면 그러면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시면은 네. 찾을 수 있을지도 굳이 모릅니다. 뭐 뭐. 아니지는 않을게요. 뭐 이러면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사람한테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 뭐 대기가 엄청 긴데요. 한 1년 후에나 차례가 올려나. 근데 지금 뭐 원하시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는데 로봇한테는 저기 78살 된 저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직도 외과를 네. 저기 하신다는데 저기 그래서 이제 어디 뭐 굳이 또 남해군에 어디 가시면 받을 환자님 수 같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수술 경력 52년을 자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름 명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죠. 비용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AI가 그냥 보급이 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AI가 어떤 업계에 보급이 돼서 AI 환경이라는 걸 만들고 저는 그냥 그 속에 녹아들게 되죠. 바둑계도 지금 그렇고요. 네. 그 이제 여기까지 듣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장강민 작가님께서 이제 9장 10장에서 네. 이제 아주 센 톤으로 아주 센 톤으로 이 모든 것은 빌드업이었다. 네. 9장 10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정해진 빌드업이었다. 미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으로 이미 들어온 영역도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큰 변화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그냥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팅하고 의도한 대로 우리 삶 속으로 그냥 막 막무가내로 들어오게 하는 걸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할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9장 10장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시죠. 그 원래도 이제 조지 오웰을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조지 오웰을 이렇게 자기 책에 결말에 근사하게 써먹을 거라고는 미처 몰랐죠. 잘 써먹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미건부두로 가는 길도 써먹고 네. 잘 1984도 써먹었어요. 써먹고 1984도 그렇고 제가 훌륭합니다. 그거 써먹은 다음에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읽다가 닐포스트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모릅니다. 깜짝 아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서 네,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저는 네. 제가 한 보니까 2011년인가에 그걸 인용하는 칼럼을 썼었더라고요. 네.
지금 2회에 걸쳐서 먼저 온 미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책방송 진행자로서 오늘 약간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요?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한 것도 클로바노트에 넣은 다음에 뭐 다시 팟캐스트로 대본으로 바꿔줘 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정돈된 롱블랙이 언어로. 그런 서비스 하는 것 같던데요. 이 기사를 팟캐스트 형태로 듣고 싶은가요? 네, 뭐 이런 거. 실제로 그 제가 그 엊그제 행사에서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이 책이 정말 훌륭하고 AI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특히 좋은 책이고 많은 생각, 많은 고민거리,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청중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 책을 몰랐는데 당신 얘기 듣고 바로 주문해서 절반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있다. 아, 제가 이 책. 방송 끝나고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도 이렇게 막 엄청 좋은 책을 필요할 소개해 텐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누가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요새 사방에 지금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어머나, 먼저 온 미래 고맙습니다. 아직 안 봤니? 이렇게 그 시대에 뒤떨어졌니?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아니, 저는 뭐 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식의 이야기였냐면 그 추상화된 담론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약간 둥그름 잡는 이야기 드렸단 네네.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이야기이거나 혹 사실 그것도 좀 둥그름 잡는 이야기였고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네.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공지능에 대한 테크놀로지 담론도 둥그름 잡는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하물며 그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이나 혹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이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더 둥그름 잡는 네.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가 이제 그런 수많은 뜬구름 잡는 담론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의 한 4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에 이렇게 생생한 그분들의 육성을 취재해가지고 담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가 독보적인 가치가 돋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그 아티스트 장강명의 고민들을 놓아 놓았는데 이제 그 고민들은 이제 독자랑 대화하는 고민들인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불안감을 느꼈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들은 어때? 이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에 2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이렇게 취재를 마치고 리포트까지 쓴 다음에 이제 나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 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갈무리해가지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발제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나온 요 몇 년간의 책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네. 그 말은 알겠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라고 말을 물어보면은 아니 제가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길어, 구체화된 너무 길어. 이런 거 저기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네, 그럼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몇 자로 줄여드릴까요? 저는 그 뒤에 9, 10장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뭐 저런 거 하나 약간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원래도 품고 있던 생각인데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그 얘기를 바둑기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 말에 반박을 못하고 이후에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뭔가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과학기술이 그다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과학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뭐 사람이 쓰기 마련이다. 뭐 과학은 중립적이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미래 읽은 분들은 그 말은 못하지 않을까? 과학 별로 안 중립적이네. 기술 별로 안 중립적이네. 맞아요. 네, 저희의 되게 정신세계에 저희가 인간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별로 그렇게 중립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그 기술 만든 사람이 그 개념을 파괴하겠다. 뭐 휴머니티를 파괴하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거 그렇게 도구 아니고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네. 네. 저 9장 10장에 대해서 뭐 일부 독자들은 뭐라고 좀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전 일단 장 작가의 주장 의견에 100% 공감하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장 작가님 책을 또 계속 따라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9장 10장에 또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재수사에 그 제가 좀 약간 농담 섞어가지고 따로 뽑아서 장 작가의 독설기 로 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나오는 재수사 PPL도 하고 네, 아이디어나 이야기들도 이제 거기에 또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뿌듯했던 게 그 벽돌책 함께 읽기 장강원 작가님께서 요즘에는 그 개인사로 바쁘셔가지고 못하지만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또 참여하셨던 내용들도 슬쩍슬쩍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권력과 진보를 제가 아마 벽돌책 함께 읽기로 읽지 않았을걸요? 읽지 않았는데 예를 네, 이어서 이후에 노이즈에 나온 대목들 같은 노이즈 경우도 맞아요. 맞아요. 노이즈 같은 경우 그런 노이즈 것들도 제가 잘 있고 써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괜히 약간 좀 뿌듯하기도 했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뭐 약간 어설프게 여름휴가 특집을 했는데 사실 아직 여름휴가 안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여름휴가 때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먼저 온 미래다. 맞아요. 먼저 온 미래. 그렇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이번 주에는 장강명의 먼저 온 미래 화제의 책. 아마 연말에 올해의 책으로 뭐 많은 여기저기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뭐 상도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책도 잘 팔리고, 해외 수출도 될 것 같고, 네. 크게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죠. 네, 감사합니다, 장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